예, 안녕하세요. 군무원 시험 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6번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관주예요. 역시 뭐 항상 말하지만 앞에 뭐가 있고 역관주에 있고 뒤에 실적주에 있어야 되겠죠. 예, 세 개로 놓고 본다면은 논점이 보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었다? 일명 동부 엘리트들, 그치? 세습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했습니다. 근데 최초의 서부 대통령, 서부 사람이 대통령 됐단 말입니다. 앤드류 잭슨이. 근데 막상 동부에 오니까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거에 이기지 않았냐? 선거라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리품처럼 공직은 내가 임명하겠다. 이게 바로 엽관지 스포일입니다. 그치? 그리고 항상 논점은 민주 아니면 능률이잖아요. 엽관주의는 보다시피 정당에 대한 충성도 들어왔다 보니까 민주 쪽이에요. 대신에 정치인들이 공무원 하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지고요. 또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안정성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논점이고요.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엽관주의 개관 봐봐. 미국은 원래 동부 엘리트가 공무원을 세습했습니다. 특정 애들만, 특정 계급만 했죠. 이걸 타파한 게 바로 뭐다? 엽관주의입니다. 서부 대중에 개방되었어요. 정당에 충성한다면 설사 네가 세습 엘리트가 아니어도 얼마든 공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29년대 공식 천명된 거고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워싱턴이 1기, 2기 했는데 1기는 탕평이었지만 2기는 주로 북부 위주로. 그 다음에 3대가 뭘로거든요. 3대 뭘로는 아예 4년 임기법을 만들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임기가 4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3대, 뭘로가 5대구나. 5대 대통령이네요. 3대가 제퍼슨이에요. 제퍼슨이 최초의 이제 일명 지방분권, 분권주의 대통령인데 연방주의 대통령이 1대 2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명한 공무원을 20% 이상을 갈아쳐버려요. 그래서 제퍼슨에서 역관주의 강화돼요. 그러다 법이 만들어지고 공식 천명한 대통령이 누구다?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잭슨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860년부터 4년 동안 남북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이긴다? 북부가 이기다 보니까 도시로 바뀌죠. 산업화로. 그 다음에 4년짜리 아마추어 못하니까 누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883년도에 뭘 만든다? 일명 펜들러법 만들어요. 그러다가 1887년도 윌슨의 정치행정 2호론이 나오면서 행정학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 놓고요. 또 이 실적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표관료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고위공무원의 중요한 이때 엽관주의가 왕창 들어와요. 1879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인데 엽관 요소가 왕창 들어오고, 그치? 요 고위공무원의 10% 이상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반발로 나오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행정 재정립 운동이에요. 이런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자, 도입과정 워싱턴이 제일 먼저 했고요. 물론 천명을 한 건 아닙니다. 제퍼슨이 강화시켰고요. 뭘로는 법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4년 임기법. 여기와 대비되는 게 아까 봤던 펜들턴법 또는 해치법. 그래서 엽관주법이 4년 임기법이고 실족주법이 펜들턴이나 그 해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 한번 해보시고 공식 천명한 게 잭슨입니다. 이걸 실족주로 바꾼 대통령이 윌슨이고요. 그래서 멀로, 잭슨, 윌슨 이런 식으로 물론 제퍼슨, 메디슨, 해밀턴도 애원아야 되겠지만요. 워싱턴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못 봤습니다. 자, 역관주의 라이벌이 하나 있죠. 정실주의. 하나는 영국 거, 하나는 미국 거. 하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 여기는 정당이 아니라 대한 개인에 대한 충성도. 학연, 혈연, 지연이란 연고주의예요. 연고주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신분이 보장돼요. 종신고용인데 얘는 4년마다 바뀌니까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대량 교체라고 그래요.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충성도와 정당에 대한 충성도. 얘가 시험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우리는 자유당 때 자유당의 애들이 공무원이 많이 돼요. 그러면 자유당 애들이 공무원 되니까 역관주의처럼 보이잖아. 근데 말만 자유당이었지 이승만 개인에 대한 충성도였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재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말만 역관주의였지 실질은 정실주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건 전부 다 미국이 먼저지만 역관주의가 실적으로 바뀌는 것만큼은 영국이 먼저예요. 영국이 56년도, 그 다음 70년도에 확정을 해요, 확정을. 그 다음에 13년 뒤에 있다가 펜들턴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국이, 정실주의가 실적주의로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고 13년 있다가 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만. 그래서 다시 영국이다, 미국이다, 개인이다, 또 학연, 혈연, 지연, 연고주의다, 정당이다, 대량 교체가 된다, 신분 보장이 되더라. 딴 건 다 미국이 먼저지만
실적주의만큼은 영국이 먼저다. 56년도, 70년도, 미군 83년도. 좀 늦었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 장점 빠졌네. 항상 행정학은 민주와 능률이겠죠. 엽관이 민주예요. 대응성들. 실적은 능률이나 전문입니다. 자, 어쨌든 동부 엘리트가 공직을 했는데 서부에게 개방됐죠. 또 4년마다 바뀌어요. 공직 경지다 보니까 특권화가 타파돼요. 특권화 타파,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지역 애들이 공무원 독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정당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들어가니까 정당 정치, 민주 정치 활성화되고요. 또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이런 윗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임명하다 보니까 지도력이 강화되고 통솔력이 좋아져요. 또 이런 역관 권력가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 임명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당선돼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때요? 이 관료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관료의 대응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통제도 쉬워지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요. 이게 문제고요. 또 정당 사병이야. 말만 국민 전체 국민에 대응하지 결국 자기를 임명해주는 정당에 충성할 겁니다. 그 결과 뭐가 떨어진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떨어져요.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실적주의죠. 전부 다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 중립이다 보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정당에 대한 공헌도라는 게 결국 정치 헌금이에요. 임기 말 되면은 헌금 많이 정치 헌금 많이 내야 되잖아. 그 결과 부패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공직 부패되고요. 또 정치가들이 공직을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에요. 전문성도 없고 능률성 떨어지겠죠. 또 사람이 존재하니까 자리가 만들어져. 일명 낭비 문제가 나타나요. 낭비라든지 비전문성, 비능률성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뭐다? 실적주의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어쨌든 엽관주의는 뭐다? 4년마다 바뀌니까 공직경질제입니다. 민주교체 가능하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게 일반직과 특정직, 엽관이 적용되는 게 정무직과 별정직이에요. 정무직은 다 엽관주의예요. 반면 별정직은 일부는 전문적이지만 나머지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정무직만 들어와 있다. 틀렸어요. 정무직과 별정직도 들어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이거. 그다음에 4년마다 바뀌니까 안정성 떨어집니다. 이건 틀렸네. 답 3번이네요. 안정성과 중립성 또는 계속성 같은 것들은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들이에요. 그다음에 개방형 맞습니다. 개방형 나왔을 때는 엽관주의하고 직위분류제입니다. 반대말은 폐쇄형이지. 폐쇄형은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전략적 인사관리. 이건 뭐냐면 정책과 뭐가 결합이다. 인사행정의 통합이에요. 미국은 엽관주의 폐가 심했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정치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가 관리권하고 권익구제, 소총심사 같은 것들 이걸 담당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랑 상관이 없지만 이론론이 된 문제가 있어. 이 관리들이 오히려 정책 결정하는데 정책 결정자와 이런 실질적 관리들이 분리돼 있다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78년도에 이걸 갈라가지고 인사관리권을 돌려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사관리처예요. 그치? 78년도가 중요합니다. 고위공무원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사관리권이 돌아갑니다. 대통령한테. 그러나 권익보호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 만들어서 분리시킵니다. 권익보호는 독립된 위원회가 인사관리권은 대통령 직속의 독임제가 담당합니다. 비독립 독임제가. 이러면서 뭐가 된다? 일과 정책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이유가 뭐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일과 인사관리가 연계돼야 되고 또 후기 인간관계론이 들어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실현인관이야. 일과 사람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땐 기본적으로 장기적이다. 포괄적이다. 연계돼 있다. 뭐가 연계돼 있는데 일과 사람의 연계다. 정책과 인사관리 연계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말입니다. 장기적이다. 맞지? 그다음 목표가 정책이에요. 여기에 맞게 사람을 관리하겠다. 마찬가지야 전략이나 성과에 맞게 사람을 관리하겠다. 연계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인사관리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막 사람 준비할 거 아니야. 4번 틀렸죠. 통합 모형이다 보니까 개인 욕구와 조직의 목표는
통합됩니다. 희생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 정리할게요. 자, 얘는 전통 인사관리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인사행정과 정책이 분리돼 있었죠. 또 X인간들이에요. X인간들. 이게 전통 인사관리고 현대 인적자원관리론 후긴강관계로는 60년, 50년대 이후인데 얘는 80년 이후 얘기지만 어쨌든 정치행정 이론론에다가 뭐가 결합되어 있다? 후기인간관계론, 자기실현인간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일과 사람의 통합이 바로 후기인간관계론, 그다음에 인사행정과 정책학의 통합이 바로 정책 이론론, 이 두 가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전통 인사관리가 고전이론 과학관리법이야. 그 당시는 결정자가 모든 걸 정해줘. 집행자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한마디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인건비밖에 안 돼요. 인건비. 일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게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X인간들은 교환 모형이야. 물질 교환인가 관계 교환인가 차이가 있지만 교환 모형입니다.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리 못 정해요. 요 실무자가 관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맞게 어떤 문제가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능력 키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일에 맞게 들어온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능력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여러분 나의 자산이다. 후기관계론. 그다음에 단순하게 일이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변화 대비한 능력 개발이다. 그다음에 요 전통 인사관리가 실적주의입니다. 왜 소극적이죠? 시험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형식적이야. 그 다음에 무능력자 배제지 능력자 들어온 게 아니야.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가 모든 인사권 장악하다 보니까 집권적이라고 그래요. 통일성은 존재해도 개별성이나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요. 이거를 바꾸는 게 적적 인사행정이거든. 그래서 무능력자 배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의 도입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재량이 있고 신축적으로 그 결과 인사권이 각부에 분권화되기 시작해요. 인사행정의 분권화,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인간이다 보니 통합론이 나타났고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아까 설명 1번과 2번은 뭐다? 일과 장기적이라고 그랬지. 일과 인적자원의 통합이다. 역시 마찬가지야. 전략 성과가 일이겠죠. 인적자원의 연계다. 통합이다. 같은 말이고. 그 결과 인사책임자와 정책이 연계돼 있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기 실현관이다 보니까 개인 욕구와 조직 욕구가 통합되는 거지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성과주 예산이네요. 예산론 나왔을 때는 논점이 뭐다? 항상 머릿속에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산을 누가 편성할 것인가? 집행은 재량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재량과 신축성 문제는 집행의 문제예요. 신축의 문제는. 여기는 재량 신축이 아니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싸움이에요. 아이고, 점증모형의. 그래서 합리와 점증 얘기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얘기예요. 반면 재량과 신축은 집행부 얘기입니다. 자, LIBS와 PBS의 공통점은 정책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져요. 점증적이고 분권적이고 미시적이고 상향적으로 만들어져. 주어진 정책이야. 집을 만들어줘, 다리 만들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LIBS는 집이 있고 집에 들어갈 투입물을 계산해요. 투입물만 예산해 보여요. 이걸 집행부한테 줘버리면 집행부는 재량이 전혀 없어요. 이미 투입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입물에 맞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정책은 분권이고 미시고 상향적으로 만들어져도 집행부는 통제입니다. 됐지? 반면 P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요. 요번 집의 투입물이 아니라 집의 가치를 계산해요. 집은 평단위로 계산되잖아. 이게 업무 단위야. 한 평당 10,000원이래. 단위 원가예요. 업무량이 100평이래. 그럼 예산액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서에 뭐가 보인다? 집이 보이고 100만 원 딱 보입니다. 이걸 갖고 집행부한테 주면은 집행부는 재량껏 100만 원 들고 집을 지으면 돼요. 그래서 LIBS가 고전적 기술자에 가깝다면 PBS는 지시위임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연계되진 않지만 연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도 둘의 공통점은 정책은 점증적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PBS는 이거 성과주의는 90년대도 있거든. 이거 신성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50년 성과주의는 뭐다? 주로 세양 단위사업 쪽으로, 단기 산출 쪽으로, 90년대는 사업 그 자체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관리 지향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얘는 단기 산출이고 얘는 목적이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답은 1번인데 이따 할게요, 이건요. 자, 볼게요. 자, 얘는 정책이 있어. 정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예산을 붙일 겁니다. 중앙예산기관이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인다? 업무 단위가 집은 평이지, 도로는 킬로미터, 사람은 명일 겁니다. 업무 단위가 나올 거고, 업무 단위당 원가 나와요. 이 원가 계산하는 게 바로 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집행부한테 목적은 집이에요. 예산을 주면은 집행부는 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껏 목적을 달성하면 돼. 그다음에 네가 이걸 샀나 안 샀나 중시하는 게 관리 통제 지향이야. 근데 얘는 통제 지향이 아니라 네가 이 돈 들고 그 집을 제대로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판단할 겁니다. 평가할 거야. 이게 뭐야? 관리 지향이라고 그래요. 관리 지향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과물을 본 다음에 돈 가치 옛날 볼 거니까요. 그래서 LIBS가 통제 지향, PBS는 관리 지향. PPBS는 내가 할 사업만 쭉 나열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계획 지향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면은 도입입니다. 리치몬드군 잘 안 나오지만 뉴욕의 구가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 나옵니다. 후보위원회가 건의합니다. 47년도에. 트루만이 받아들여요. 50년도. 그래서 PPBS는 존슨 65년도. 그 다음에 GBB는 카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과 연계돼야 됩니다. 도입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도입돼 있었습니다. 도입했다가 지금도 그 도입을 했었는데 중단했다가 지금은 신성과지로 바뀌었죠, 지금. 자, 어쨌든 예산 분류할 때는 품목별 분류가 있고 기능별 분류가 있어요. 품목별, 기능별, 경제 성질별, 조직별 분류가 있잖아요. 얘는 기능별 분류야. 기능별 분류가 너무 크지. 장관이니까 그 안에 항이란 사업별 분류 프로그램이죠. 그 안에 단위 사업인 세항이 존재하잖아. 얘는 세항이야. 이 세항을 활동별 분류라고 그래요. 활동별 또는 단위 사업별이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장관이나 사업별보다 좀 더 조그마죠. 단기적이야. 단기다. 소규모다. 왜 실적이죠? 너 얼마 줬죠? 100만 원 줬어. 목적이 뭐지? 집이야. 그러면 이 목적 집하고 100만 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1년간 재량껏 집행한 다음에 1년 있다가 그 집의 가치가 100만 원 있는지 100만 원 들고 집을 잘 지었는지 평가할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적주의예요. 실적 예산이고 관리 지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투입물과 뭐가 보인다? 목적물이 보이죠. 이 목적물이 장기 목적이 아닌 단기 산출이다 보니까 능률성이에요. 그래서 PPBS가 효과성이라면 얘는 능률성이다. LIBS가 투입물만 보이고 그대로 사야 되니까 합법성이죠. LIBS가 통지 합법성이라면은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능률성의 관리 지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IBS 다 비교했습니다. 통제, 관리, 계획, 감축. 그 다음에 투입이다, 산출이다, 결과다. 얘는 대안인데 어떤 대안이다? 사업 대안도 있지만 금액 대안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만들기만 해요. 계획만 해요. 얘는 만들기도 하지만 1년 단위로 평가 들어가잖아. 얘는 만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의회가 만들어준 거에다가 돈만 붙였잖아, 지금. 그 다음에 관리 지향이 되고, 얘는 우리가 평가한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또 평가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행정부가 만들고, 행정부가 평가하다 보니까 계획과 평가 같이 들어와 있고, 얘는 만들기만 하니까 계획이 들어있고요. 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정책에다 돈만 붙이고, 달성했나만 보기 때문에 관리만 들어와 있죠. 이해됐지? 그다음에 얘는 조그만 기관의 활동이고, 얘는 장기 목표고요. 국가 전체. 얘는 목표보다 작은 사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단기고 얘가 제일 장기고 얘가 중장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요 둘이 합리 모형이고 얘가 점증 모형이에요. 이건 정책이 얘기죠. 정책이. 그래서 점증적이다, 분권적이다, 미시적이다. 둘의 공통점은 합리적이지만 얘는 위에서 내려가는 거고 잘못됐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얘는 올라가니까 상향적이죠. 이거 나중에 또 할 때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성과주의. 1번 틀렸죠? 프로그램 이용해서 장기 계획과 예산 연계시키다. 이건 PPB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이거는 신성과지 가까워요. 근데 이걸 PBS로 줘놓고 신성과지 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단위 사업 봐야 돼요. 단위 사업의 집인데 집에 10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좀 더 재량이 있죠. 그래서 집행에 신축성이 있다는 거고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다 보니까 능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별 총액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총액이라고 본다면 신성과주예요. 그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단위 사업 또는 활동별 총액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상의 시험에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를 구별하지 않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유연성 있게 봐야 됩니다. 답은 아니고 1번이 답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얘는 100% 틀렸고요. 얘는 3모 정도 돼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더 틀렸어요. 자, 보다시피 투입 대비 누가 나온다? 단기 산출 나와요. 한류가 쉽죠. 평가되니까 관리되니까. 그 다음에 왜 과학적이라고? 조심할 게 있다. 정책이 과학이 아니야. 정책은 점증 정치예요. 다만 집이라는 정치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 들어갈까를 계산하죠. 원가 계산하잖아. 지금 그래서 못하는 거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거야. 됐죠? 그 결과 편성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집행의 재량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요 집의 가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용이하다는 겁니다. 물론 원가 계산이 안 되고 업무 단위가 명확하지 않다. 편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편성이나 집행이 쉽다 나왔을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니까 이러니까 쉽구나. 이러니까 어렵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은 그래서 1번 제일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좀 논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중기 사업이 아니라 단기 사업 봐야 돼요. 단기 사업이다. 계획이 나오더라도 단기 계획이지 장기 플랜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정책이 나왔네요. 정책이 나왔을 정책은요. 정치 플러스 합리가 들어와요. 저는 정책학 설명할 때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결합이다. 원래 미국은 공적역은 정치가 다 했다. 근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분석이 들어와요. 처음엔 단순하게 대안만, 관리과, 그다음에 목표까지 체제 분석, 그러다가 방향까지 나오는 정책 분석이 만들어져요. 됐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치도 있고 합리도 있다.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이 어디까지 침투할 것인가? 대안은 침투하기 쉬워요. 그렇지? 근데 방향이나 가치로 들어가면 침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론 가시면 전부 다 합리 모형과 나머지 모형의 차이점이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문제 좀 이따 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정책이 왜 만들어졌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처음부터 뭐다?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방을 한다는 건 사회 문제 해결인데 방향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현실이 사실이라면은 바람직한 방향이 뭐야? 가치거든요. 가치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정책이 들어왔다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규범이 들어와야 돼요. 규범 가치가 들어와야 되고 현실이 안 되죠. 개입이 이게 문제야, 이제. 이 처방을 통해서 이 이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특히 공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규범성과 처방, 이걸 강조한 게 실행정론 아닌가요? 요 강조한 게 행태주의고. 그래서 이 정책학은 행태주의를 딛고 올라옵니다. 보다시피 사회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큰 국가예요. 국가 능동성이다. 큰 정부의 상징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개관이고요. 넘어갑니다. 정책적 이원론이라면 이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어진 정책은 의회가 만드는 거고 그땐 정치였겠죠. 우린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론론 되니까 문제예요. 의회가 못 만들어요. 이러니까 행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대안만. 처음엔 집행이었어. 50년대 대안으로 60년대 목표로 70년대 넘어가면서 방향 가치까지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 주어진 정책에다가 집행만 했는데 정책을 같이 만들어 이러면서 정책학이 행정학의 연구 대상으로 옵니다. 지금 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정책입니다. 이제 문제품입니다. 정책을 왜 만들었다고?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 결과 정부의 목표가 공익이잖아. 이런 이상을 위한 수단이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게 왜 이중인지 모르겠는데 공적 문제가 정부 목표인데 수단입니다.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이원론일 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 의회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주면 집행만 했던 거지 행정이 정책을 개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 돼야 되고 고전 이론은 온리 관리만 하지 정책을 몰라요. 그래서 행정관리설 또는 정책 기능설인데 갈라져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정책은 누가 만들어야 돼? 의회가 만들어야 돼요.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니까 민주주의다 보니까 의회가 결정을 해주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거든. 근데 의회가 못하다 보니까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의회 역할이 약화되겠죠. 3번처럼 의회 정책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건 행정부가 세지고 국가가 세지는 거야. 이러니까 사회가 약화되고 시장이 약화되고 의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다. 그 다음에 정치 결정은 당연히 공식 결정 과정이고
단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의제 설정부터 집행까지 단계 갈 겁니다. 그치? 제일 먼저 사회 문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돼야 되고, 대안 만들고, 비교 평가한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겁니다.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규제론 잘 나오죠, 규제. 규제는 누가 한다? 정부가 합니다. 강제적으로 침해행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규제는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규제는 정부가 한다. 직접 규제가 원칙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 말고 공동규제, 자율규제, 직접 말고 유인책이란 시장 유인 규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따 문제 풀고요. 자, 넘어갈게요. 규제는 왜 한다? 누가 실패하니까? 시장이 실패하니까. 두 가지가 있다. 재화를 못 만드는 거야. 시장이 재화 네 가지가 있죠. 재화를 제대로 만든다면은 정부는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재화가 못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할 게 바로 경제 규제라고 그래요. 경제 규제. 뭐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요금제나 공유제. 시장에 자율적으로 놔둬버리면 뭐가 문제다? 오히려 안 좋아요. 고갈된다든지 독점이 나온단 말이야. 이러니까 정부가 소수에게 특권 주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경제 규제예요. 경제 규제. 또 민간제는 독과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경제 규제에는 뭐가 있다? 공유제와 요금제가 협의 경제 규제고요. 독과점 문제는 광의로 들어가요. 이따 볼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물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건은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 물건이 사람의 노동자, 환경 이런 인권이라든지 이게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사회 규제입니다. 삶의 질.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경제 규제, 삶의 질이 사회 규제예요. 그래서 요 경제 규제 두 가지가 있다. 협의 경제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가 들어와요. 합쳐서 우리는 광이라고 그래요. 둘의 공통점은 재화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됐지? 협의 경제 규제는 대개 요금제나 공유제 쪽으로, 독과점 규제는 광의로 들어갈 불완전 경쟁까지 민간제가 들어갑니다. 자, 삶의 질은 사회 규제고요. 요게 전통 규제 19세기 말부터. 이거는 1960년대부터예요. 이다 보니까 전통 규제, 현대 규제라고 그래요. 자, 넘어가면 경제와 사회에 있습니다. 왜 경제라고요? 재화 만드는 데 개입할 거니까. 이걸 기업의 본원 활동이라고 그래요. 너 사업하지 마. 너만 해라. 가격은 얼마다? 품질은 뭐다? 생산량은 몇 개다? 이러게 바로 경제 규제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소수에게 특권 주는 게 되게 협의 경제 규제. 반면에 소수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게 독과점 규제입니다. 그렇지? 19세기 말부터고요. 특정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협의 경제 규제는 요금제와 공유제만 들어가요. 왜? 요금제와 공유제는요. 오히려 경쟁되었을 때 더 나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소수에게 특권 줍니다. 그래서 재량적이다, 차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아니라 특정 사업만, 특히 협의 경제 규제는 요금제와 공유제만. 반면 사회 규제 다 들어가요. 어떤 제화든 간에 네 맘대로 만들어 좋은데 사람의 생명, 노동자, 환경에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모든 산업입니다. 재량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협의 경제 규제 들어가 볼게요. 얘는 소수에게 특권이 들어가요. 특권 들어가니까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돼 버려요. 그것이 나는 이 규제가 없을 때 100밖에 못 벌었는데 면허 받으니까 1000을 벌어요. 이 900이 지대가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지대 추구 활동하고 로비할 겁니다. 그 결과 공무원은 포획되겠죠. 그래 지대 추구와 포획이 협의 경제 규제입니다. 그렇지. 반면 일반 대중들에게 비용이 분산되고 있는데 무임승차할 거예요. 거꾸로 사회 규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편익이 분산돼. 대중이 무임승차하고 비용이 집중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요. 안 만들어져요. 그때 누가 있다? 사건이나 공익단체가 있어야 돼. 이걸 나중에 운동가 정치 또는 기업가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경제 규제가 고객정치, 수혜자 중심이다. 사회규제가 운동가 정치, 기업가 정치, 피해자가 반발이 심해요. 누가 있어야 돼? 공익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갈등이 심해요. 소수에게 특권 들어가니까 생산자 보호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협의경제 규제야 지금. 독과점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에게 특권 들어가니까 생산자 보호고요. 생산자한테 의무가 들어가고 일반 대중이나 약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소비자 보호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호 규제를 배울 겁니다. 이게 고객 정치고 운동화 정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광이 누가 있다? 경제 규제와 독과점 규제가 있는데 이 경제 규제의 협의인데 누가 들어간다? 아까 봤듯이 요금제하고
요금제하고 공유제가 얘는 민간제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얘는 소수의 특권 들어가니까 경쟁이 제한되고 소수횡포 방지하고 경쟁을 붙이는 거니까 경쟁이 촉진돼요. 얘는 경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람 생명 보호하자는 거지 경쟁을 뭐 촉진한다든지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하다는 거. 얘는 재량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면허 줄 것인가 정부가 판단해요. 그 결과가 로비가 나타나요. 지대 추구와 포획이 나타날 겁니다. 반면 얘는 경쟁이 제약되니까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심하면서 만들 때는 갈등이 심해. 얘도 마찬가지야. 갈등이 심하고 시간 지나봐. 공익단체도 느슨해지고 일반 대중 잊어먹어요. 그러면 완화시키기 위해 포획이 들어와요. 느슨하게 하자고. 그래서 얘는 소수에게 특권 들어가니까 강력하게 로비 들어와 점점 강화되겠지만 결국 과다가 돼버려요. 근데 얘는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만들어지더라도 시간 지났을 때 느슨하게 집행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완화되다 보니까 얘는 과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윌슨과 연결시킨다면 경제 규제가 고객으로, 운동가는 사회로, 그다음에 독과점이 조심해야 돼. 대중으로 들어가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 리플리 프랭클린 한다면 이 독과점이 뭐로 들어간다? 독과점이 보호 규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경쟁 규제, 요게 보호 규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호 규제가 월등히 많아요. 모든 사람 다 들어갈 거니까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정부 규제, 강제력 침해 행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공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공권력으로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권력 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이 바로 규제입니다. 다음에 돈 가지고 하는 건 보조금이겠지, 이제. 공권력 규제, 맞는 말이고, 보다시피 규제는 침해 행정입니다.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의무가 부과돼요. 부과되고, 원칙적으로는 처벌이에요. 불이익 처벌이다 보니까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규제 법률주의 가지고, 법정주의 가지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간접 규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경제 규제가 기업의 본원 활동이야. 본원 활동이 뭐라고? 생산할지 말지. 그 다음 가격이 얼마인지. 그지? 그 물건 재화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본원 활동이라고 그래. 요걸 제약하는 게 경제 규제. 이게 아니라 이건 네가 알아서 해. 요 물건을 네 맘대로 만들되 노동자, 소비자, 환경, 인권 침해하지 마. 사회 규제입니다. 대체 틀렸죠? 제한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봐, 소비자, 환경, 노동자 한마디로 본원과 관련이 없는 사회 책임들이죠. 이걸 강조하는 게 사회 규제입니다. 맞는 말이고 뭐 안전이니 사람이 안전이겠지. 위생, 환경 오염 방지, 그다음 고용 같은 것도 노동자 위해서 이런 게 되게 사회 규제.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보호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규제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에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제일 강조한 게 규제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